루이 14세라는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기 전 프랑스의 하늘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전쟁터였습니다.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오만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역설적으로 그가 왕이 되기 직전까지 프랑스라는 국가가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프랑스 정치는 한마디로 왕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17세기 초반의 프랑스는 중앙 집권 국가라기보다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칼을 갈던 지방, 영주들의 느슨한 연합체에 가까웠습니다. 왕은 파리 인근의 좁은 영토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귀족에 불과했고, 지방의 공작들은 자신들만의 사병을 거느리고 왕의 칙령을 휴지 조각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루이 13세가 세상을 떠나고 고작 5살의 루이 14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프랑스는 이미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과 종교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이름뿐이었고 전국의 강력한 영주들은 각자의 성에서 군대를 기르며 왕의 명령을 비웃기 일쑤였죠. 특히 루이 14세의 어머니인 안 도트리슈 왕대비와 그녀의 오른팔이었던 마자랭 추기경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민과 귀족 모두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마자랭은 유능한 정치가였지만 부족한 왕실 재정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걷었고, 이는 결국 폭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귀족과 법관들은 프롱드의 난이라 불리는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프롱드는 당시 아이들이 쓰던 돌팔매질 장난감을 뜻하는데, 처음에는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가벼운 반발처럼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왕실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잔인한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이 시기 어린 루이 14세가 겪은 고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란군이 파리를 점령했을 때 왕실 가족은 제대로 된 음식이나 뗄감도 없이 차가운 성바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한 번은 성난 군중들이 왕이 정말 성 안에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침실까지 들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10살 남짓했던 루이는 공포에 질린 채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며 자신을 구경하고 손가락질하는 폭도들의 숨소리를 바로 곁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결과 왕실을 조롱하는 농담들은 소년 왕의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내가 저들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왕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 처절한 깨달음은 훗날 그가 귀족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절대 군주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그는 평생 파리의 좁고 불결한 골목과 자신을 위협하던 군중을 혐오하게 되었고, 이는 파리를 떠나 베르사유라는 거대한 이상향을 건설하게 된 심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자랭 추기경이 죽고 비로소 홀로 서기를 시작한 루이 14세는 곧바로 왕국 개조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 핵심 병기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었습니다. 사실 베르사유는 원래 사냥터에 불과했던 척박한 늪지대였습니다. 땅은 축축하고 벌레가 들끓었으며 대규모 건축물을 짓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하지만 루이는 자연조차 왕의 의지 아래 굴복시켜야 한다며 거대한 운하를 파고 산에서 물을 끌어와 수천 개의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국의 모든 귀족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거세였습니다. 자신의 영지에서 성주로서 군림하며 왕처럼 살던 귀족들은 이제 베르사유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 갇혀 왕의 눈밖에 나면 내일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왕은 귀족들이 영지에 머물며 반란의 모의를 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화려한 의복을 입히고 매일 밤 열리는 무도회에서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에서의 삶을 지독하게 세분화된 에티켓의 지옥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는 아침 8시 정각에 잠에서 깨어 밤늦게 잠들 때까지 모든 일정을 공개된 연극처럼 진행했습니다.
레베라고 불리는 아침 조회 시간에는 수백 명의 귀족이 왕의 침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왕의 셔츠 오른쪽 소매를 잡아주는 귀족, 왼쪽 소매를 잡아주는 귀족, 심지어 왕의 요강을 받쳐드는 귀족까지 등급이 철저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더 이상 군대를 기르거나 반란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왕과 눈을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의 식탁 곁에 서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서로를 헐뜯고 아첨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루이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짐은 그를 모른다는 단 한마디로 특정 귀족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왕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곧 베르사유에서의 추방을 의미했고 그것은 귀족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그의 통치 스타일은 패션과 예술에도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루이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권위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데 탁월했습니다. 160cm 초반의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10cm가 넘는 하이힐을 신었는데 특히 구두 굽을 붉게 칠해 오직 왕과 그가 허락한 소수만이 이 색깔을 신을 수 있게 하여 계급을 시각화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탈모를 가리기 위해 쓴 거대한 가발은 유럽 전역의 귀족들이 목 디스크에 걸릴 정도로 무거운 가발을 쓰게 만드는 유행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화려한 발레 공연을 열어 본인이 직접 태양신 아폴론 분장을 하고 무대 중앙에서 춤을 췄습니다. 모든 조명이 자신을 향하게 만든 채 그는 신하들에게 외쳤습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우러러봐야 할 태양은 오직 나뿐이다. 이러한 문화 정치는 프랑스를 유럽 예술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프랑스어는 유럽 상류층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태양광 아래 프랑스 민중들의 삶은 악취와 굶주림으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겉으론 황금과 거울로 번쩍였지만 상하수도 시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사는데 화장실이 없으니 복도와 계단 구석구석은 오물로 가득 찼고 정원은 거대한 변소나 다름없었습니다. 귀족들은 이 냄새를 지우기 위해 사양과 같은 독한 향수를 몸에 들이부었는데 이는 훗날 프랑스 향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웃지 못할 계기가 됩니다. 루이 자신도 씻는 것이 피부 구멍을 열어 병을 옮긴다는 당시의 미신 때문에 평생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알코올을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는 정도로 버텼고 이 때문에 가장 향기로운 왕이자 동시에 가장 고약한 냄새가 나는 왕이라는 이중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루이 14세의 노년에는 치아 관리에 실패해 모든 이빨을 뽑아버렸는데 이로 인해 입과 코 사이에 구멍이 생겨 음식을 먹으면 코로 흘러나오기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기록도 전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루이 14세의 오만한 야심이 불러온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쉬지 않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유럽의 모든 땅을 프랑스의 깃발 아래 두겠다는 그의 욕망은 주변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결국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연합하여 프랑스를 압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백성들에게 쥐어짜듯 세금을 걷었고 이는 프랑스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1685년에 단행된 낭트 칙령 폐지는 경제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할아버지 앙리 4세가 종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선포했던 개신교 관용 정책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던 수만 명의 유능한 개신교도 위군노 상공업자와 기술자들이 박해를 피해 주변국으로 탈출하면서 프랑스의 핵심 기술과 자본은 고스란히 적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루이 14세의 사생활 또한 매우 복잡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는 정비인 마리 테레즈 외에도 수많은 정부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지적인 매력의 마담 드 몽테스팡과 나중에 비밀리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경건한 마담 드 맹트농은 왕의 통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궁정의 여인들은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암투를 벌였고, 이는 베르사유 궁전을 끊임없는 음모와 스캔들의 온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사치스러운 연회를 즐기며 현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궁정 요리사들은 왕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세련된 조리법을 개발했고,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추앙하는 프랑스 요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식탁에 산의 진미가 쌓여갈 때 농촌의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루이 14세는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세운 왕권이었지만 정작 그 뒤를 이을 핏줄들이 눈앞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인 그랑 도팽 루이가 천연두로 죽고, 유능했던 손자 부르고뉴 공과 손자 며느리마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첫째 증손자까지 같은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7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노왕에게 남은 것은 자신을 닮아 너무나 어린 5살의 막내 증손자뿐이었습니다. 1715년 루이 14세는 임종을 앞두고 이 어린 증손자 훗날에 루이 15세를 불러 침대 곁에 앉혔습니다. 나의 아이야, 나처럼 전쟁을 좋아하지 말고 이웃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거라. 그리고 나처럼 돈을 펑펑 써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왕이 되거라. 그것은 자신의 평생을 지탱해온 절대 왕정이라는 철학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서 쌓아 올린 것이었는지를 인정하는 통한의 고백이었습니다. 루이 14세가 숨을 거두었을 때 파리 시민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왕의 시신이 베르사유에서 생드니 성당으로 운반될 때 길가에 모인 군중들은 욕설을 퍼붓고 노래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태양이 드디어 졌다 며 기뻐한 것이죠. 그는 프랑스라는 국가의 기틀을 닫고 예술과 문화의 꽃을 피운 위대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국가의 모든 수분을 빨아들인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베르사유의 화려한 유산과 가혹한 세금제도, 그리고 억눌린 귀족과 민중의 분노는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 서서히 타올랐습니다.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이 남긴 가장 역설적인 유산은 그가 철저히 통제하려 했던 바로 그 지식의 세계였습니다. 왕은 예술과 학문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고자 했지만, 그가 세운 왕립 아카데미와 도서관은 프랑스 지성인들이 사고하고 토론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베르사유 거울의 방에서 왕이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 그 거울 너머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질서 속에서 유지된다는 새로운 생각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루이 14세가 구축한 거대한 관료 조직은 처음에는 왕의 의지를 신속히 관철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왕 개인을 넘어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훗날 왕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프랑스라는 국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배경에는 이러한 행정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이 곧 국가라고 믿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국가가 한 개인을 넘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절대 왕정 아래에서 정비된 제도와 축적된 지식은 이후 유럽 사회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해 보이던 체제는 강력한 군주의 존재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후대의 왕들이 그만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정치 구조는 경직되었고, 재정 부담과 사회적 불균형은 점차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루이 14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70여 년이 흐른 뒤 왕권의 상징이었던 베르사유는 결국 분노한 민중의 발걸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긴장의 분출이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 부르는 거대한 변화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평생 프랑스를 자신의 질서 안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만든 국가와 제도는 점차 왕 한 사람의 권위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이 아닌 시민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시대를 준비한 마지막 절대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인물 산책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